최근 한국 영화의 영화관 성적이 너무나 처참하다 보니 한국 영화는 저마다 OTT 회사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많은 영화들이 제대로 된 개봉일도 잡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영화라고 하는 게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도 제작 당시, 촬영 당시에는 2년 전이라는 거고, 그렇기에 영화는 빠른 트렌드를 바로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별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3년, 4년씩 묵히다가 5년 만에 개봉해 놓은 걸 보면 관객 입장에서는 옛날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착각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OTT죠. 마침 OTT, 특히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으로 재미를 꽤 받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거부감도 적은 상황이죠. 영화들이 저마다 보따리를 들고 서서 넷플릭스의 간택을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늦은 작품들, 뒤늦게 영화관에서 개봉한다고 해도 흥행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코로나 시대에 잔뜩 올라버린 영화관 입장권은 14,000원에 이르는 상황. 넷플릭스의 선택만 받을 수 있다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넷플릭스의 선구안입니다. 그간 넷플릭스는 많은 작품들을 단독 공개하거나 빠르게 넷플릭스에서 선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맞아? 싶은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사냥의 시간이라든지 승리호, 아니면 제8일의 밤 같은 작품들이죠. 물론 승리호는 나름대로 볼만했다는 반응도 있었고 팬들도 양산한 작품이긴 하지만, 사냥의 시간은 기대치에 현격히 못 미치는 결과물로 다가왔고, 제8일의 밤은 제가 말을 말아야죠. 그리고 대대적으로 5개 광고를 진행해서 지나치면서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기대작 야차가 나왔습니다. 설경구의 박혜수, 이름만 들어도 기대되는 조합이죠. 설경구야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고, 박혜수 역시 최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 데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자주 얼굴을 보여주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과 첩보물의 조합, 야차라는 누가 봐도 느와르일 것 같은 제목까지 흥미롭지 않다면 그게 말이 안 될 일이죠.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문득 넷플릭스가 대체 무슨 기준으로 영화를 선정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넷플릭스의 영화 선구안이 형편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영화가 넷플릭스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지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무섭고, 넷플릭스가 이번에는 또 어떤 괴작을 가져왔을지 모르겠다는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죠. 넷플릭스에 줄을 서고 있는 저 많은 한국 영화 중에서 야차가 그나마 나은 작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충격적인 상상 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어리석은 뇌내망상에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 영화는 이미 끝장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쉰이보다 나아진 게 뭐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영화 야차 리뷰입니다. 시간을 대충 25년 전으로 돌린 것 같은 이 작품을 리뷰하기에 앞서 미리 경고를 해드려야겠군요.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는 야차, 지강인이 두더지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배신자를 뒤쫓는 무자비한 추격자, 강인은 공안의 저지도 돌파하고 타고 있는 차량으로 공사하는 건물 사이까지 소위 무대포로 쫓아간 끝에 배신자를 잡아내고 그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여기에서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끝납니다. 과감한 행동력, 한때 동료였던 배신자의 목숨을 빼앗는 비정함, 건드리면 폭발하는 위험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개성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홍콩의 배경도 지강인의 소개도 제법 볼만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네온사인 가득한 거리, 그 거리를 질주하는 야차. 실제 총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런지 제법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총기의 사운드와 존재감까지. 인트로는 좋습니다. 제가 왜 영화의 앞부분 약간에 불과한 인트로를 이렇게 칭찬하느냐면, 이 영화는 여기 외에는 칭찬할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의 설정 자체는 제법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 한지우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검사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대기업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망신을 당하고 되려 좌천당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때 한지훈은 정의에 대해서 그 과정과 절차까지 정의로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썩은 나무에서는 썩은 열매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인식,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 같은 것들은 쓰지 않겠다는 고결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면서 동시에 지훈이 그만큼 원칙주의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인물들은 대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꺾이기 마련인데 영화의 지훈이 딱 그렇죠. 거기에 지역 설정도 좋습니다. 좌천된 지훈은 국정원 소속이 되었고 한직이다 보니 원대 복귀할 일은 없지만 월급 받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좋은 곳이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지훈이 이런 곳에서 만족할 리가 없죠. 그때 국정원 4국장인 염정원의 등장으로 지훈은 스파이들 소굴이라는 중국 선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염국장은 선양에 파견된 블랙팀의 보고가 거짓임을 알고 이들이 비리에 휘말렸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지훈을 보내서 감찰을 시키고 그들의 비리를 밝히려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영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시작될지 대충 알 수 있고 나름대로 긴장감 있는 전개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야차 지강인과 오직 정의로움 하나로 무장한 한지훈의 만남과 대립, 그리고 연대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대되는 요소니까요. 거기에 선양에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배우가 등장합니다. 양동근이죠. 얼마 만에 보는 양동근인지 저도 헉소리가 다 나오더군요.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동근은 선양에서 거짓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홍과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감찰을 나온 지훈과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지훈은 뻣뻣하게 굴고 결국 지훈은 작전을 위해 떠나는 블랙팀과 동행하게 됩니다. 마침내 블랙팀의 액션이 나오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두 주인공 지강인과 한지훈이 만나서 불타오르려는 그 순간 영화는 순식간에 그 불을 꺼뜨리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루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일단 첫 번째 사건에서 이 영화의 문제점이 모조리 드러납니다. 첫째는 한지훈이라는 인물이 지닌 비중에 비해 역할이 너무나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한지훈은 정의로운 검사라는 캐릭터지만 지금 첩보전이 난무하는 이 세계에는 전혀 스며들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영화에서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표현되지만 이건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는 이 영화의 과도한 겉멋 혹은 똥폼의 문제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훅갓이라고도 하는데 비속어이므로 자제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의 캐릭터들은 폼나는 느와르에 등장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폼은 다 잡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훅갓이 아니 컨셉에 잡아먹혀서 폼 잡는 괴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전혀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국정원 4국장이 정식으로 파견한 감찰관인 한지훈을 아예 처치 불가능한 쓰레기 취급하듯 얕보고 업신여깁니다. 자기들 일이 바쁘면 가볍게 무시하면 될 일인데 아예 외부인에 대해서 무슨 노이로제라도 걸렸는지 불쾌한 심경을 보란듯이 내보내고 다닙니다. 거기에 이건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제대로 된 총격 자세나 전투 교리를 선보이기는커녕 다들 폼나게 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90년대 홍콩 B급 영화에서 나올 법한 액션 아닌가요? 셋째는 이 영화의 허탈한 액션 연출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요원들과 교전을 벌이는 상황, 상대국의 요원들은 모두 소총으로 공격하는데 우리의 블랙팀은 은폐, 엄폐는커녕 걸어가면서 온갖 똥폼은 다 잡으면서 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정확한 자세로 정조준을 한 채로 난사를 하고 우리는 멋지게 걸어가면서 한 손으로 사격을 해도 우리는 맞지 않고 상대방은 그저 한 방에 하나씩 쓰러질 뿐입니다. 이 정도면 뭐랄까 거의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급이라고 할까요? 같은 판타지라고 해도 존 윅의 판타지와 분노의 질주의 판타지는 결이 다릅니다. 존 윅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특유의 그립, 실제 CQC에 있는 CAR, Center Axis Relock이라는 사격법을 선보입니다. 물론 저는 다른 액션 영화에서도 그리고 실전을 다룬 어떤 글에서도 CAR이라는 사격법을 접해보지 못했고 높은 확률로 이 CAR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실전성이 없는 혹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들은 바가 적고 배운 게 적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로서는 모르는 영역이라고 중립적으로 말해야겠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존윅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존윅은 주인공 존윅의 판타지스러운 전투를 보여주되 적어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말은 안 되지만 만약 이렇게 사람이 싸울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두고 총으로 하는 쿵푸, 그들 말 맞다나 건푸를 펼쳐 보이는 거죠. 어쨌든 관객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면에 분노의 질주는 전투 장면에서의 설득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총 팡팡 쏘고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물리 법칙마저 무시하는 거죠. 결과는 같습니다. 판타지스럽게 강한 우리 편이 이겼다는 것. 하지만 누아르를 표방하는 야차가 분노의 질주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야차의 전투는 설득력을 바탕에 두고 있어야 했어요. 아저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단 총격과 격투에서 관객들로 하여금 헛웃음을 터뜨리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부실한 각본과 유치한 개그, 그리고 형편없는 대사들입니다. 일단 각본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알 수 있죠. 중요한 인물을 만나러 갔는데 북한 요원들이 공격을 한다는 상황. 이 상황에서 영화는 수수께끼 풀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 풀어가는 과정과 두더지 게임으로 이어지는 플롯이 전혀 몰입감을 주지 못합니다.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주지도 못하고 이야기로 끌어들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응들도 다 똑같아요. 두더지가 나타나고 야차는 언제나 두더지를 뒤늦게 알아차려 뒤통수를 맞고 어떻게든 잡고 나서는 배우가 누구냐? 라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항상 같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흔하게 쓰는 클리셰이긴 하고 이런 클리셰가 안 들어간 작품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문제는 이 영화는 이것과 똑같은 패턴을 3번, 4번씩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영화가 재미가 있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 되는 것이죠. 야차가 왕 교수를 죽이는 장면도 인트로에서 봤던 장면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렇게 왕 교수는 죽고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기절한 지훈은 어떤 유흥업소에서 깨어나고 강인은 그런 지훈을 시험하기라도 하듯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인은 정의에 대한 지훈의 신념을 보기라도 한 것인지 아니면 지훈이라는 인물이 이 일에 끼어들 자격이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에게 지금 진행 중인 작전을 모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랙팀은 39호라고 불리는 북한의 문병욱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문병욱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하면서 김씨 정권의 자금을 관리하는 인물입니다. 그 해외 은닉 자금이 자그마치 4조 원 정도나 되는데 이 자금을 굴리고 있는 것이 문병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병욱은 지금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공안과 일본의 방해로 쉽게 이룰 수가 없죠. 순간 엄청난 금액에 정신이 멍해지긴 하지만 이 정도면 일본, 중국, 북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요원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싸울 확실한 떡밥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흑막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D7이라 불리는 오자와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일본 측의 정예 요원으로 강인과는 이미 구면입니다. 강인은 지훈을 중국 측 인사로 소개한 후 오자와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시기 강인의 부하들은 오자와의 아지트를 파고들어서 한 여성을 확보해 데려옵니다. 문병욱의 딸 문주연이죠. 더 설명하면 지루하니 깔끔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의검사 지훈은 아무리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고문은 결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첩보에 대한 지식이나 훈련도 전무한 상태로 여성과 단둘이 도주하다가 오히려 주연에게 총과 차를 빼앗기는 추태를 보입니다. 솔직히 강인 입장에서 지훈을 죽이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지훈의 트롤 짓은 도를 넘습니다. 그렇다고 주연이 행복해진 건 아닙니다. 결국 일본 놈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니까요. 그냥 문병욱이 딸이란다 이 새끼야. 네가 산통 다 깼어. 이때 지훈이는 처음으로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영국장과 통화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뭔가 쎄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동안 한 번도 언급도 안 되던 영국장과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통화를 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에 문병욱은 살해당하고 블랙팀의 아지트인 여행사도 공안에 의해 탈탈 털리고 맙니다. 이후 강인은 과거 블랙팀에 희생당한 요원들의 무덤에서 무기를 꺼내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일을 하고 이들은 드론으로 일본 영사관 옥상에 쥐를 푼 후 세스코르 위장에 잠입한다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쯤 되면 오션스 시리즈인가 싶은데 결과를 보면 현기증이 나죠. 세스코로 위장해서 잠입한 후에 대체 어떻게 인지를 구출하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지하 통로를 통해서 바닥을 폭파시키고 인지를 꺼낸다는 말 같지도 않은 작전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놀래서 제가 영화를 놓친 줄 알고 몇 번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일본 영사관 지하를 폭파시켜서 인지를 꺼내는 첩보 작전이라니. 그리고 홍 과장의 배신을 알아내고 영국장이 배신자라는 것도 알아내고 한지훈이 강인을 총으로 쏘지만 방탄조끼 때문에 살아나고 마지막에 오자와를 잡고 영화는 끝납니다. 더 이상의 스토리는 더 설명해봐야 입만 아픈 수준입니다. 문주현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도 전부 오자와와 관련된 것이죠. 오자와가 전 세계에 두더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 스파이를 잔뜩 만들어서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자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돈과 연결됩니다. 일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죠. 일본 정보부라면 어쩐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상상을 그대로 영화로 그려낸 겁니다. 오자와는 형편없이 당했고 당초에 선양에 가서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한지훈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영국장이 사실은 일본의 이중 스파이였으며 자금을 댄 무수히 많은 기업 중에 하필이면 한지훈이 처음에 수사하다 당한 국내 대기업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수사하다 좌천되었고 원대 복귀하기 위해서 위험하다는 선양까지 감찰관으로 파견을 갔고 거기서 트롤 짓을 하다가 야차 잘 만나서 사건 해결했는데 알고 보니 그 대기업도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지라 그냥 다 행복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스토리인 거죠. 이 정도면 영화를 그냥 끝내기 민망하니까 초반에 나온 대기업 수사를 대충 끼워서 정리해준 것 같은 패키지 상품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일까요? 이 영화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두더지 게임입니다. 두더지를 찾아내고 잡는 과정이 전부 우연에 기댄다는 점에서 각본의 형편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전투 장면에서는 여전히 엉성하기 짝이었고 우리는 무적 치트키를 쓴 상태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우들은 열연을 펼치고 특히 지훈이 강인과 싸운 다음에 노점에서 대화를 나누다 강인의 손동작에 일순 긴장해서 몸을 수그리는 디테일한 연기를 보이는 부분에서는 감탄과 함께 안타까움에 가슴이 다 아파오더군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스토리, 진중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유머 코드, 대충 어떻게 돌아갈지 전부 예상되는 진행, 흐리멍텅한 메시지, 긴장감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엉터리 액션까지 이 영화는 철저히 무너진 졸작입니다. 특히 유머 코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화 초반부터 나오는 남대문 열렸다식의 인사잘의 유머는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그걸 영화 후반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을 보고 이 영화가 이런 유머의 진심이라는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니 이걸 보고 웃거나 기발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이 장면에서는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헛웃음도 실소도 웃음이라고 한다면 웃음을 주긴 한 거지만요. 거기에 고소공포증 같은 유머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굳어버립니다. 영화의 분위기를 한없이 가볍게 만드는 잘못된 유머의 무분별한 삽입이 불러온 참사죠. 거기에 대사는 맛이 없다 못해 그냥 박살난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충무로에 돌아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쓰레기 같은 대사 모음집을 적극적으로 참고한 것 같은 대사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지훈에게 전화해서 나다, 야차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는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싸우다가 말고 유도 좀 했나 보지? 같은 대사들이라든지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시종일관 오글거림을 유발합니다. 이 대사를 쓴 사람은 자신의 대사 쓰는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결국 나쁜 건 일본일 뿐이었고 그 해결 과정도 석연치 않고 개연성도 흐릿하고 정의에 대한 두 주인공의 서로 다른 신념은 그냥 껍데기만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훈이 여기에서 짓거리는 소리는 그야말로 외부인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말들일 뿐이고 지훈이 강인을 보면서 굳이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번민하는 아무 과정도 없었는데 그 며칠 선양 다녀왔다고 사람이 바뀌어서 정의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것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과정도 그 절차도 정의로워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굳이 맞는 답을 버리고 틀린 답을 취해놓고 멋있는 척하는 거죠? 법을 다루는 검사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주관적인 그리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정의라는 추상적 가치를 위해 법적 절차와 과정이라는 실질적인 가치를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건 지나치게 독선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선이 첩보 현장에서 구르는 야차 같은 인물에게는 어울리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검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둘이 섞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지훈도 약간의 융통성이 생기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지훈이 특유의 그 과정조차 정의로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해 야차에게 도움을 줘야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지훈의 입장에서 진행되었지만 지훈의 성장은 전혀 다루지 않았고 지훈을 내내 짐덩어리 취급하다가 일방적으로 강인의 방법론이 옳았다며 찬사를 늘어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아예 도구로 취급한 겁니다. 이런 영화가 제대로 완성될 리 없고 그 결과 우리는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영화를 감상하게 된 겁니다. 비주얼만 남은 영화, 배우들의 연기와 이국적인 풍경을 담아낸 화면과 사운드 같은 요소들만 빛난 영화. 도대체 넷플릭스의 관점을 이해할 수가 없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첩보물. 야차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킬링타임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영화는 붙잡고 말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랜만에 설경구가 멋지게 액션을 펼치는데 부디 이 영화가 그런 역할의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좋은 영화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엘은 언제나 눈길을 끄는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야말로 체스판의 말처럼 정해진 역할이 너무나 한정적이었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캐릭터를 어떻게 살리고 드러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배우들이 나와도 그저 소모될 따름입니다. 양동근의 홍과장마저 후반으로 갈수록 비중도 개성도 사라질 정도니까요. 배우들이 아깝다는 말은 아마 여기에 써야 할 겁니다. 아참, 영화 중반에 지훈이 강인의 안전벨트를 해주는 스윗한 장면이 나왔는데 저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성애 코드라기에는 너무 얄팍하고 유머라기에는 전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설마 불안당 의식해서 넣은 장면인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